나를 정신병자 취급해. 집에서 노는 년이. 도연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우리 여보, 뒤지게 맞아야 제정신이 돌아오지. 그리고 그의 발이 날아왔습니다. 옆구리, 뺨, 개처럼 정신을 잃을 만큼 맞았습니다. 머리채가 잡혀 실외기실로 끌려갔습니다. 쾅! 문이 잠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영은 벽에 기댄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정중히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영과 도연이 결혼한 지 1년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도연의 승진 발표가 있었던 날이었죠. 그날 밤 도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하영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다음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하영의 발목을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멍이 즉시 올라왔습니다. 하영은 놀라 입을 다문 채 얼어붙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곧 울며 매달렸습니다. 미안해, 나 요즘 진짜 무너져. 제발 떠나지 마. 하영은 하고 싶은 말을 삼켰습니다. 그 말은 목구멍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하영의 삶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물건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리모컨, 쿠션.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물건이 아니라 손이 날아왔습니다. 결혼 2년 차가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연이 회식 후 늦게 들어왔습니다. 하영은 이미 잠들어 있었죠. 도연이 하영을 깨웠습니다. 왜 전화 안 받아? 하영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자고 있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누구랑 통화하느라 안 받은 거지.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재킷이 날아왔습니다. 하영의 얼굴에 정확히 맞았습니다. 금속 지퍼가 뺨을 긁었습니다. 피 한 줄기가 흘렀습니다. 하영은 몸을 작게 말고 바닥만 봤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도연이 무릎을 꿇고 다가왔습니다. 또 울고 있었습니다. 나도 내가 싫어, 나 진짜 고칠게. 하영은 감정을 지운 채 숨만 쉬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폭력, 사과, 눈물, 용서, 그리고 다시 폭력. 하영은 점점 말을 잃어갔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친정에도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물으면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그냥 바빠서 그래. 하지만 거울 속 하영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미소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도연의 폭력은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해졌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 이유 없이, 어떤 날은 밥이 짜다는 이유로, 어떤 날은 자신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하영은 숨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도연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만 들려도 온몸이 긴장됐습니다. 발소리만으로 오늘의 기분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무거운 발소리는 위험 신호였습니다. 빠른 발소리는 더 위험했습니다. 하영은 자신도 모르게 생존 매뉴얼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말 것, 대꾸하지 말 것, 작게 숨 쉴 것, 소리 내지 말 것. 그렇게 하영은 집안에서 투명 인간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하영은 화장실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팔뚝에 멍, 허벅지에 멍, 갈비뼈 부근에 시퍼런 자국. 하영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울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도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거기서 뭐해?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영은 재빨리 긴 팔티를 입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빨리 나와.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하니까 도시락 싸놔. 네. 하영은 고개를 숙인 채 욕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하영은 부엌에서 도시락을 싸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나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늘 말했습니다. 넌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어디 가봤자 아무도 안 믿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하영은 그 말들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자신이 부족하다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폭력은 여전했습니다. 때로는 더 심해졌습니다. 하영의 몸은 점점 더 많은 상처로 덮여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의 멍들, 긴 옷으로 가려지는 자국들. 하영은 더 이상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마주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겨울이 왔습니다. 김장을 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배추를 다듬고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팔은 부르트고 손은 까져 있었습니다. 한쪽엔 빨래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영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정말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 감각이 이번엔 더 선명했습니다. 더 절박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하영의 어깨가 자동으로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김장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하영은 배추를 씻고 절이고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손은 이미 빨갛게 부르튼 상태였습니다. 배춧잎 사이로 고춧가루가 스며들어 따가웠습니다. 오후가 되자 팔 전체가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도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거실 한쪽엔 빨래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설거지도 밀려 있었습니다. 하영은 잠시 주저앉아 손을 펴봤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뻣뻣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면 언젠가 정말 죽겠다. 이 감각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더 선명했습니다. 더 절박했습니다. 하영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말해야 해. 3년 동안 삼켜온 말이었습니다. 도연에게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번엔 삼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 소리만으로 하영의 어깨가 자동으로 굳어버렸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서류 가방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쾅! 집꼬라지가 이게 뭐야? 하영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얼굴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말을 삼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간신히 목구멍을 넘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도연의 눈이 확 뒤집혔습니다. 뭐, 그냥 상담이라도 한번. 나를 정신병자 취급해. 도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집에서 노는 년이 감히 나한테 병원을 가라고. 발이 날아왔습니다. 옆구리, 뺨, 허벅지. 하영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도연이 하영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아,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연이 하영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끌고 갔습니다. 실외기실, 작고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여름엔 뜨겁고 겨울엔 차가운 곳이었습니다. 하영이 바닥에 밀려 들어갔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잠금 장치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각! 어둠이었습니다. 하영은 벽에 기댄 채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옆구리가 쑤셨습니다. 팔이 저렸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마디만 중얼거렸습니다. 끝났어.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영은 실외기 옆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입술이 바짝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그 생각만 반복됐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영은 벽에 등을 기댄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연이 일어났습니다.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맸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구두를 신었습니다. 현관으로 나가기 전 실외기실 문 앞에 잠시 섰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 한 컵을 따랐습니다. 햇반 하나를 꺼냈습니다. 다시 실외기실 문 앞으로 왔습니다. 문틈으로 물컵을 밀어 넣었습니다. 햇반도 던져 넣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도연은 서류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죽게 둘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살게 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영은 문틈으로 들어온 물과 햇반을 봤습니다.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벽에 기댄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탈수 증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하영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빠, 처음으로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걱정할까봐, 어머니가 눈치챌까봐, 전화도 최소한으로만 받았습니다. 나 괜찮아. 바빠서 그래.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괜찮은 척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영의 의식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햇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움직일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벽에 기댄 채 가만히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하영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실외기실 밖에 있는 전화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세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여전히 응답 없음. 어둠 속에서 하영은 눈을 감은 채 천천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생각만 희미하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실외기실 안 하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숨만 천천히 쉬고 있었습니다. 이틀째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오전이었습니다. 친정아버지 박종환은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영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답 없음.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응답 없음. 세 번째 전화. 받지 않았습니다. 종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영은 평소에도 연락이 뜸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동안 완전히 연락이 두절된 건 처음이었습니다. 종아는 즉시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통화는 사흘 전이었습니다. 위치 추적도 했습니다. 계속 집에만 있었습니다.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종아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오후 2시, 종아는 관할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틀째 연락 두절입니다. 생명과 신체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119와 관리사무소 합동으로 문 개방을 승인해 주십시오. 절차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경찰총장의 요청이었습니다. 생명 위험 상황으로 판단됐습니다. 119 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오후 3시 아파트 앞에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마스터키를 들고 왔습니다. 남편은 출근으로 집에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하영 씨, 계세요. 구조대원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거실, 주방, 침실 모두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한 구조대원이 실외기실 문을 발견했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여기 잠겨 있습니다.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쪽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문 열겠습니다. 공구로 잠금 장치를 해제했습니다. 딸각, 문이 열렸습니다. 실외기 사이, 바닥, 웅크린 채 쓰러져 있는 사람, 하영이었습니다. 탈수 증상, 얼굴과 팔에 멍, 마른 피자국, 몸 떨림, 눈 초점 없음, 여기 있습니다. 즉시 이송 필요합니다. 구조대원이 급히 외쳤습니다. 종아가 도착했습니다. 실외기실 안을 봤습니다. 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종아는 감정을 지운 얼굴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딸을 조심히 안아 올렸습니다. 이제 됐다. 아빠 왔다.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영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를 봤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물 한 줄기가 흘렀습니다. 종아는 딸을 구급차까지 안고 갔습니다. 병원 응급실, 하영은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탈수 심각합니다. 수액 투여 중입니다. 전신에 다발성 멍과 타박상이 보입니다. 팔 부위 염좌 의심됩니다. 종아는 침상 옆에 서서 딸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영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정신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담당 의사가 종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상해 진단서 발급 가능합니다. 전신 타박상, 염좌, 그리고 감금으로 인한 탈수 증상이 명확합니다. 사진 촬영 부탁드립니다. 네, 이미 촬영 완료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상해 진단서, 감금 진단서, 멍 사진, 타박상 사진, 실외기실 현장 사진 모두 확보됐습니다. 종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하영은 침상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링거줄이 팔에 꽂혀 있었습니다. 종아가 침상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영아. 하영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빠가 늦었구나. 종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하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말 안 했으니까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종아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아빠가 처리한다. 넌 아무 걱정하지 마. 하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낼 수 있어. 그날 밤 종아는 병원 복도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 전문, 이혼 전문, 2명의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내일 아침 병원으로 와주십시오. 상담 필요합니다. 네, 총장님.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종아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이 어두웠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병실 안. 하영은 천천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흐려져 있던 정신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하영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환했습니다. 실외기실의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하영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시작이야.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 하영은 침상에 누운 채 천천히 다음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였습니다. 병원 상담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박종아, 변호사, 그리고 하영, 변호사 김도윤이었습니다. 형사와 이혼 전문이었습니다. 도윤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을 꺼내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총장님, 먼저 확보된 증거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상해 진단서, 감금 진단서, 멍사진, 타박상 사진, 실외기실 현장 사진, 모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폭행, 상해, 감금, 모두 입증 가능합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하영은 조용히 앉아서 듣고 있었습니다. 하영 씨, 도윤이 하영을 봤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정으로 가면 집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울분도 이해합니다. 분노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닙니다. 도윤이 서류를 톡톡 쳤습니다. 증거입니다. 우린 증거로 끝냅니다. 하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냉정하게 가야 이깁니다. 도윤이 다시 말했습니다. 종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사 고소와 이혼 소송 동시에 진행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오히려 권장합니다. 형사는 처벌, 이혼은 관계 정리. 두 트랙으로 가는 게 효과적입니다. 접근 금지는요?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100m 접근 금지 명령 받아내겠습니다. 도윤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오전 10시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박서준이었습니다. 종아가 요청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준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총장님, 요청하신 자료 가져왔습니다. 서준이 파일을 꺼냈습니다. 남편분 이름이 최도연 맞습니까? 맞습니다. 과거 진료 기록이 있습니다. 하영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서준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10년 전입니다. 대학 시절에 정신과 상담 기록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하영이 물었습니다. 충동 조절장애 의심 소견입니다. 분노 조절에 어려움이 있었고 폭력 성향도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부터 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가족관계 조사도 했습니다. 부모님께도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부모님한테도요? 네. 어머니가 병원에 데려왔던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거부했습니다. 도윤이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이건 중요한 증거입니다. 결혼 전부터 폭력 성향이 있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습니다.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 소견으로는 최도연 씨는 고위험군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종아가 물었습니다. 충동 폭력 성향이 있고 치료를 거부했으며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런 경우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서준이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더 위험한 건 본인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영 씨가 병원을 권유했을 때 폭발했다고 하셨죠? 하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자기 문제를 부정하고 타인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 치료받으러 오지 않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준이 하영을 똑바로 봤습니다. 네. 치료받지 않는 한 폭력은 반복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심해집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영은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이 진료 기록 법정에서 사용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환자 동의 없이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폭력 사건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서준이 답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감정 소견서도 작성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도연 씨의 폭력 성향, 충동 조절 문제, 재발 가능성 등을 포함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종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11시 회의가 마무리됐습니다. 도윤이 정리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형사 고소장 접수, 접근금지 신청, 이혼 소송 준비. 동시에 진행합니다. 빠르게 부탁드립니다. 종아가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리고 하영 씨. 도윤이 하영을 봤습니다. 앞으로 남편과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전화, 문자, 모든 연락을 차단하십시오. 만약 연락이 오면 저에게 바로 알려주십시오. 네. 그리고 혹시 남편이 찾아오려 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혼자 만나지 마십시오. 하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하영은 창밖을 봤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3년 만에 느껴보는 따뜻함 같았습니다. 하영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있었습니다. 증거가 있었습니다. 법이 있었습니다. 하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이긴다. 처음으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사무실로 돌아가 즉시 서류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형사 고소장, 접근금지 신청서, 이혼 소송 준비 서류, 타자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서준은 병원으로 돌아가 감정 소견서를 작성했습니다. 피의자 최도연은 충동 조절장애 고위험군이며 반복적 폭력 성향을 보임. 치료 없이는 재발 가능성 높음. 피해자 안전을 위해 격리 및 접근 금지 필요함. 펜이 종이 위를 움직였습니다. 종아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딸의 병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하영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영아. 네, 아빠. 준비 끝났다. 하영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움직인다. 종아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심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간다. 그날 저녁 6시였습니다. 도연이 퇴근했습니다. 평소처럼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하영아, 나왔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신발을 벗으며 거실을 봤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하영아, 다시 불렀습니다. 도연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주방, 아무도 없었습니다. 침실, 비어 있었습니다. 화장실, 역시 없었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고객님의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연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 여전히 응답 없음. 뭐야? 도연은 거실에 서서 집안을 다시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실외기실. 도연은 천천히 실외기실 문으로 갔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열렸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디 간 거야?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받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7시, 도연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화 받아. 하영아, 장난이야? 빨리 집에 와. 도연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을 왔다 갔다 걸었습니다. 설마 나간 건 아니겠지?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어디 간 거야? 친정? 아니면 손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저녁 8시 도연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영아 받으라고 했지. 휴대폰에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도연은 침실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하영의 옷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짐을 싼 건 아니네.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녁 9시 도연은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박종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님, 저 도연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영이 혹시 거기 있나요? 연락이 안 돼서요. 하영이 지금 여기 없다. 종아의 목소리는 차갑고 짧았습니다. 그럼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왜 너한테 그걸 알려줘야 하지? 도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연락이 안 돼서 걱정이 돼서요. 걱정? 종아의 목소리에 냉기가 섞였습니다. 지금 걱정이라는 말을 하는 거냐? 네. 다시는 내 딸한테 연락하지 마라.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뭐야, 무슨 소리야? 저녁 10시. 도연은 다시 하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장 집으로 들어와. 어디서 미친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도연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불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도연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받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저녁 11시 도연은 휴대폰을 붙잡고 문자를 계속 보냈습니다. 하영아, 진짜 화낼 거야. 지금 당장 연락 안 하면 끝이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넌 경찰백으로 날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피해자는 나야. 모든 문자가 읽히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쾅! 하지만 곧 다시 주워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 12시 도연은 소파에 앉아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모두 무시당했습니다. 도연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진짜 안 돌아올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아니야, 설마. 하지만 불안은 계속 커졌습니다. 새벽 1시 도연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또 확인했습니다.
하영에게서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도연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침대 옆에 던졌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뭘 잘못한 거야? 하영이가 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새벽 3시, 도연은 여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텅 빈 거실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하영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거의 잠들지 못한 채 출근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만 계속 확인했습니다. 하영에게서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불안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영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처음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최도연 씨 맞습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변호사 김도윤입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폭행, 상해, 감금 혐의로 형사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곧 경찰 조사 받으실 겁니다.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뭐라고? 사흘 후였습니다. 도연은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 2명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최도연 씨, 폭행과 감금 혐의에 대해 조사하겠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실외기실에 부인을 가둔 사실이 있습니까? 그건 잠깐 화가 나서. 얼마나 가뒀습니까? 하루 아니 이틀. 이틀 동안 음식과 물은 제공했습니까? 물이랑 햇반 줬습니다. 형사가 사진을 꺼냈습니다. 하영의 멍 사진이었습니다. 팔에 멍, 얼굴에 멍, 허벅지에 타박상. 이건 어떻게 생긴 겁니까? 도연은 사진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제가 실수로 이렇게 됩니까? 형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도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조사는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도연은 땀을 흘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조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저 집에 가도 됩니까? 네. 하지만 피해자와 접촉하지 마십시오. 접근 금지 명령이 곧 발령될 겁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도연.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차 앞에 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정장 차림, 경찰 출입증, 계급 표시, 경찰총장, 박종하였습니다. 도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종하도 도연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종하는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도연 앞에 섰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종하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손댄 건 목소리는 낮고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내 딸이다. 도연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종아는 도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기억해라. 그 말만 남기고 종아는 돌아섰습니다.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떨렸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경찰총장,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집으로 돌아온 도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떡하지?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인사팀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최도연 대리님, 인사팀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인사팀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입니까?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불안이 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인사팀에 갔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도연 대리님, 가정폭력 관련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신 거 맞습니까?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인사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그 전까지 직위해제 조치합니다. 직위해제요? 네. 업무에서 배제되며 사무실 출입도 제한됩니다. 서류가 앞으로 밀려왔습니다. 서명하십시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서명했습니다. 회사를 나서는 도연. 복도를 걸었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가정폭력으로 걸렸대. 진짜? 완전 충격이네. 부인을 가뒀다던데. 말도 안 돼.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도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 다크서클, 떨리는 눈동자. 이게 내 모습이야? 며칠 후,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이 발령됐습니다. 100m 접근금지, 3년간 유효. 도연은 서류를 받아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영이를 만날 수도 없다고? 현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영은 집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말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영은 사라졌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직위해제됐습니다.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도연은 소파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도연은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임원 5명이 앞에 앉았습니다. 최도연 대리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고 언론에도 보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는 이런 사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징계위원회 결정입니다. 해고 처분. 도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해고? 네. 즉시 발령됩니다. 서류가 앞으로 밀려왔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오늘 중으로 퇴사 처리하십시오. 도연은 서류를 받아들고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회사 복도, 마지막으로 걷는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군거림만 공기처럼 떠다녔습니다. 저 사람 해고됐대. 당연하지. 가정폭력인데 부인 실외기실에 가뒀다던데. 완전 미친 사람이네.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신발만 봤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빌딩을 나섰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도연은 멈춰 섰습니다. 주변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모두 바쁘게 걸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빈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아내, 직장, 미래, 모두 사라졌습니다. 도연은 무릎을 안고 앉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끝났구나. 진짜로 끝났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법원 복도. 도연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실형도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실형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폭행, 상해, 감금. 세 가지 혐의 모두 증거가 명확합니다. 의료 기록, 사진, 현장 증거 모두 있습니다. 합의는 안 됩니까? 피해자 측에서 거부했습니다.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법정,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피고인 최도연, 일어서십시오. 도연이 일어났습니다. 폭행, 상해, 감금 혐의에 대해 심리하겠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의료기록, 진단서, 멍사진, 실외기실 현장 사진,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모든 증거가 차례로 제출됐습니다. 피고인은 결혼 생활 중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이틀간 실외기실에 감금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충동조절장애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으며 부모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합니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혼 소송도 진행됐습니다. 같은 날 오후, 가정법원, 하영이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도연은 멀리서 하영을 봤습니다. 한 달 만이었습니다. 하영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예전에 움츠러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결혼 생활 중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영이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발로 차이고 주먹으로 맞고 머리채를 잡혔습니다. 물건도 자주 던졌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지막 사건은 어땠습니까? 실외기실에 이틀간 갇혀 있었습니다. 물과 햇반 하나만 던져졌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가 병원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영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폭력이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 김도윤이 일어섰습니다. 피고는 충동조절장애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며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폭력 성향이 있었고 가족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의 결혼 생활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이혼과 함께 위자료 청구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1시간 후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을 인용합니다. 위자료는 3천만 원으로 결정합니다. 접근금지 명령은 3년간 유지합니다. 쾅!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끝났어. 모든 게 끝났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하영.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종아가 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수고했다. 네, 아빠. 하영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한편 도연은 법원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일주일 후 형사재판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최도연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쾅! 도연은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실형은 면했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였습니다.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문제를 일으키면 그대로 교도소행이었습니다. 도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이었습니다. 거실, 주방, 침실 모두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영의 흔적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도연은 구직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이력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정과 기록, 집행유예 어디에도 쓸 수 없었습니다. 면접을 봐도 혹시 범죄 경력이 있으십니까? 네. 어떤 내용입니까? 폭행과 감금입니다. 아, 죄송하지만 저희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빈집에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야, 들었어. 너 부인 때렸다며? 미안한데 나 좀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다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수염이 길게 자랐습니다.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눈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이게 나야? 거울 속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도연은 편의점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가정폭력 처벌 강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도연은 숟가락을 들고 멈췄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이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도연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욕이 사라졌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도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영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행복할까? 나를 용서할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하늘이었습니다.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창가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되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보호관찰소에 출석했습니다. 보호관찰관이 말했습니다. 이번 주 폭력 치료 프로그램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빠지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술 절대 금지입니다. 알코올 검사 받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보호관찰소를 나섰습니다.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모두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도연만 천천히 목적 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걸을 뿐이었습니다. 텅 빈 거리를 혼자 6개월 후였습니다. 하영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고소한 향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하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작지만 진짜 미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하영아, 오늘 저녁 약속 잡을까? 오랜만에 보고 싶어. 하영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 6시에 보자. 친구들과의 연락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끊어졌던 관계들이 조금씩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선 하영. 거리를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하영은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참 좋은 날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영은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작은 출판사였습니다. 편집 보조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하영 씨, 이번 원고 정말 잘 봐주셨어요. 고맙습니다. 하영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일이 즐거웠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게 기대됐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하영아, 요즘 되게 밝아진 것 같아.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 응. 예전이랑 완전 달라 보여. 하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맞아. 나 달라졌어. 많이 힘들었지?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진짜 힘들었어. 하영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아. 정말로. 친구가 하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견뎌줘서 고마워.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하영.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아담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하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환했습니다. 실외기실의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하영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내 삶은 내 거야. 그 생각이 확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하영은 친정을 방문했습니다. 종아가 문을 열었습니다. 왔구나. 네, 아빠. 하영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하영아, 많이 먹어야 해. 너무 말랐어. 엄마, 나 살 다시 찌고 있어. 하영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하영아, 요즘 어때? 종아가 물었습니다. 좋아요. 회사도 괜찮고 사람들도 좋아요. 밤에 잘 자니? 네. 요즘엔 잘 자요. 하영은 편안하게 답했습니다. 종아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네, 아빠. 식사 후 하영은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나무들이 보였습니다.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종아가 옆에 섰습니다. 하영아. 네. 아빠가 미안하다. 하영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왜요?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종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하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말 안 했으니까요. 그래도 아빠, 이제 괜찮아요. 정말로. 하영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이겨냈잖아요. 종아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잘 이겨냈다. 그날 밤 하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사진첩을 봤습니다. 최근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사진, 카페에서 찍은 사진, 하늘을 찍은 사진, 모두 밝았습니다. 하영은 사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하영은 법원에서 최종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이혼 확정, 위자료 확정, 접근 금지 확정,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하영은 법원 계단에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하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끝났어. 진짜로. 하영은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모두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영도 이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공원에 들렀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영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동료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하영 씨, 오늘 회식 가실 수 있어요? 하영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갈게요. 저녁이었습니다. 회식 자리, 동료들과 함께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영 씨, 진짜 일 잘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꼼꼼하고 센스도 있으시고. 하영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하영은 그 순간을 즐겼습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영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시원했습니다. 하영은 창가에 서서 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영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내 삶은 내 거야.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